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꼭 못 배운 티를 내요, 티를. 불이 붙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손이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명문 초등학교예요. 여기 학부모들이 다 저 알아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것도 다 안다고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아, 나는 그냥 하윤이 무대가 보고 싶어서. 누가 오라고 했어요? 누가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후려친 순간 제 69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처절한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정숙입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어릴 적 집이 가난해서 공부는 꿈도 못 꿨습니다. 대신 평생을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민준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새 부품을 조립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엔 식당 홀을 뛰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상가 건물도 하나 장만하며 아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하지 말고 살았으면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준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똑똑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말투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지적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공간인데 정작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곳인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손주 하윤이의 학교 행사 날, 그날 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못 배운 여자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 이야기를 말입니다. 민준이의 결혼식은 화창한 봄날에 열렸습니다. 신부 유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명문대 교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저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다니,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수가 복 받았네. 며느리가 교수라며. 민준이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산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면 걱정되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고마웠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엔 집이 컸고 아들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혼 초 며칠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면 유진이는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런 건 당연한 거지.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네요. 강남에 이런 집을 장만하시다니. 민준 오빠 대단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응, 민준 오빠가 이 집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강남에 집을 사다니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강남에 집 있는 남자를 만나다니. 저희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준 오빠한테 반한 것도 있어요. 능력 있잖아요. 웃으며 민준이의 팔을 잡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유진이가 이 집을 내가 산 줄 아네. 민준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거짓말을 했니?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 안 한 거지. 말 안 한 게 아니라 속인 거잖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조건이 좋은 사람을 원했어. 나는 백수였잖아. 그래서 조금 과장한 거야. 과장이 아니라 거짓말이지. 엄마, 제발. 지금 말하면 유진이가 실망할 거야.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그때 얘기할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부탁이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유진이 알면 날 버릴 것 같아.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민준이가 잘 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 냄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요즘은 이렇게 해야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채소는 이렇게 썰어야 영양소가 파괴 안 돼요. 어머님, 불 조절 잘하셔야죠. 너무 세면 타요. 처음엔 가르쳐 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배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은 부엌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서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하실 때 발음 좀 더 정확하게 하세요. 어머니, 그건 상식인데 모르세요. 하나하나 쌓여가는 지적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신혼인데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무슨 말이니?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신혼부부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나가달라는 거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유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입가만 올라가 있을 뿐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곧 시골로 가시거나 작은 집 구하실 거잖아요. 민준이가 이렇게 큰 집 마련했으니 어머님은 이제 편히 쉬셔도 되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그런데 그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언제쯤 나가실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말해볼게. 빨리 좀 해줘. 친구들 초대하고 싶은데 어머니 계시면 불편하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을까? 베개를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밤이 모든 게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하윤이에요. 엄마 손주. 민준이가 작은 아기를 안겨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하윤이는 제가 돌볼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이를 안고 싶어도 재우고 싶어도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육아법이 달라졌어요. 손주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제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하윤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설거지할 때 물 좀 아껴 쓰세요. 수도세 나와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제가 논문 쓰는데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옷이 상해요. 하나하나 제 자리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어디에서도 편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인데. 요즘 누가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다 아는데. 그래도 민준이가 좋아해서. 민준 오빠는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내며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줬네.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드세요. 아침엔 가볍게 먹어야 해요. 민준이가 샐러드를 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는 된장찌개가 좋은데. 오빠, 건강 생각해야죠. 염분 섭취 줄여야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는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김이 사라지고 차가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하윤이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하윤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집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우리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집이야.
여기가 할머니 방이고 우리 하윤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숙제부터 해야지. 할머니랑 놀 시간 없어. 엄마, 조금만. 안 돼. 학원 가야 해. 빨리 준비해. 하윤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너무 자주 부르지 마세요. 애가 할머니만 따르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 공부 안 하면 어머니처럼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귀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오늘도 면접 떨어졌어. 그래, 이번엔 정말 잘 본 것 같았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데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도 엄마는 우리 민준이 믿어. 넌 좋은 아들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나 키웠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미안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민준이 때문에 살았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 면접 떨어졌어요. 응. 벌써 몇 번째예요.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필요하죠. 민준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제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집도 있고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며느리가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편히 쉬시는 거고.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빠는 젊은데 왜 일을 못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옛날엔 일 열심히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처럼 오빠도 악착같이 해야죠. 그래야 이 집 유지하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집 내 집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민준이도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내 집인데 문득 가방 속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 상가 계약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김정숙.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것인데 왜 이렇게 초라할까? 서류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실 끝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친구들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공원 갈래? 며느리가 없는 사이 오랜만에 손주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밥을 몇 줄 싸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윤이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하윤이가 제 팔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우리 아파트 앞에 백화점 들어온대. 진짜 대형 백화점이래. 착공 시작한대. 그럼 집값 엄청 오르겠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백화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윤아, 어디 갔다 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공원 갔다 왔어. 학원 가야 하는 시간에 공원. 하윤아, 방 들어가. 하윤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을 때 하윤이 데리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하윤이가 제 말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며느리가 말을 끊고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떠 있었습니다. 백화점 말이니? 네, 우리 집 앞에 백화점이 들어온대요. 집값 엄청 오를 거래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벌써 부동산 전화가 막 와요. 집 팔 생각 없냐고. 그래. 어머니, 이거 민준 오빠 진짜 대단한 거예요. 타이밍 완벽하게 집 샀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강남에 이런 집 가진 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산 집인데.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더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괜찮지? 언니 진짜 좋다. 강남에 이런 평수 집이라니. 그치, 민준 오빠가 잘 샀어. 백화점 들어온다는 소식도 미리 알고. 며느리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실래요? 커피도 몇 잔 타주시고. 마치 집안일꾼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과 커피를 가져다 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왜 간섭 많이 해? 그것보단 좀 촌스럽잖아. 교육도 안 받으신 분이라. 아, 그래서 민준 씨가 집 산 거구나.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아니고. 당연하지. 민준 오빠가 다 혼자 한 거야. 시어머니는 평생 허드렛 일만 하신 분이라 돈이 있을 리가 없지 뭐. 내가 보기엔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아. 대화도 잘 안 된다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다. 대화가 안 된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독립. 네, 저희도 부부 생활도 해야 하고 하윤이도 있고 해서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세상 눈치 좀 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아들 집에 계속 얹혀 계시면 다들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유진아, 사실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그러던데요. 시어머니가 왜 계속 같이 사냐고. 며느리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제 생활이 불편해요.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TV 보는 것도,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다 눈치 보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값도 올랐으니까 작은 집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민준 오빠가 보증금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유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다음 달까지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발 눈치 좀 보고 사세요. 집주인 행세 좀 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민준이가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참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밤새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만 잘 되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는 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집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못 배운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였나요? 평생 손에 물 묻히고 살았던 게 이렇게 창피한 거였나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있고 손주도 있고 가족도 함께 있는데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내 집인데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나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며느리는 민준이를 떠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가족은 깨져버릴 테고 하윤이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의도가요.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스쳐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나 회사 근처인데.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가 오늘 집으로 올 거야. 그것 좀 챙겨줘. 오늘 하윤이 학교 행사 있다고 해서 일찍 퇴근하고 가봐야 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사? 응, 장기자랑이래. 오후에 시작한다고 유진이가 말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그거 언제부터 알았니? 일주일쯤 됐나? 유진이가 학교에서 연락받았대.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나도 가고 싶은데. 엄마, 유진이가 좀 예민해서.
나중에 얘기해 볼게. 그럼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손주의 무대, 하윤이가 연습했을 모습, 설렜을 얼굴. 그 모든 것을 나만 몰랐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은데.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내가 가면 며느리가 싫어하겠지. 하지만 손주의 무대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꾸미고 할 시간 없이 눈에 보이는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을까? 가도 될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윤이 무대 보러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손주 무대. 제가 연락드렸나요? 제가 오시라고 했나요?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명문 초등학교예요. 여기 학부모들이 다 저 알아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것도 다 안다고요. 그래도 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어머니는 맨날 이래요. 맨날 선 넘고 눈치 없고 민폐 끼치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유진아, 저 지금 진짜 화났어요. 진짜로요.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정 교수님 시어머니래. 어머, 촌스러운 옷차림 좀 봐. 교수 시어머니가 저래.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집에 가세요. 하윤이만 보고. 안 돼요. 못 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맨날 제 말 안 들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진아, 나도 하윤이 할머니야. 할머니면 뭐예요? 할머니면 다예요.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 명문대 교수예요. 교수? 제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세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놀려요. 교수 남편 집에 시어머니가 왜 맨날 붙어 있냐고. 독립도 안 하고 뭐 하냐고요. 며느리가 다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너무 촌스러워요.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다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숨이 막혔습니다. 교육도 안 받으신 분이 무슨 명문 초등학교 행사에 왔어요. 여긴 교수, 의사, 변호사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유진아, 그렇게까지.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분이 여기 와서 뭐 하시려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못 배운 게 자랑이에요. 꼭 못 배운 티를 내요, 티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뺨에 불이 붙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제가 사과를 했을까요? 왜 맞고도 제가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부모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하지만 그 말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 배운 게 자랑이에요. 청소나 하고 살았잖아요. 그 말들이 귀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주 무대 보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할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 죄인가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못 배운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거였나? 평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손에 물 묻히고 허리 굽혀가며 일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였나요? 그게 창피한 거였나요? 거울을 봤습니다. 빨개진 뺨, 흐르는 눈물, 초라한 모습. 나는 누구지? 김정숙. 평생 김정숙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 하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룰루랄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윤이 정말 잘했어. 그치, 우리 아들 최고.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은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이랑 손자 앞에서 계속 그렇게 울고 계실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계속 우실 거면 나가서 우세요. 밖에서. 괜히 분위기 깨지 마시고요. 그 말에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문 밖에서 울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몇 시간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시퍼렇게 변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야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허. 다시 천천히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삑삑삑.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누른 걸까? 한 번 더 천천히 눌렀습니다. 삑삑삑삑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일해서 장만한 곳.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곳. 그런데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네, 엄마.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비밀번호 바꿨대. 왜?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고칠게. 다 고칠 테니까. 엄마, 제발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도 힘들어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끼리 살게요. 엄마도 이제 혼자 편히 사세요. 엄마 상가도 있잖아요. 집은 제 걸로 하고 엄마는 상가 팔아서 혼자 독립해 주세요. 제가 그건 유진이한테 잘 말할 테니까요. 민준아, 엄마가 계시면 유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까지 화내요. 매일 싸워요. 엄마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사실 내가 이렇게 백수처럼 능력 없이 사는 것도 못 배운 엄마 탓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싸운다고. 69년을 살아오면서 그 순간만큼 춥고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하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근데 할머니는 왜 안 들어와? 그치, 우리 하윤이 최고였어. 할머니는 친구 집에 놀러 가셨어. 당분간 안 오실 거야.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밤을 보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비좁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곳, 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유진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유진아, 얘기 좀.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집 민준 오빠가 산 거잖아요. 민준 오빠 집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아니야. 내가 산 거야. 내 집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준이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떠날 겁니다. 가족은 깨져버릴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민준 오빠도 스트레스 받고 하윤이도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계시면 집 분위기가 우중충해져요. 냄새도 나고 냄새, 늙은이 냄새요. 어머니 방 지나갈 때마다 고약한 냄새 나요. 하윤이도 할머니 방 가기 싫어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교육에도 안 좋아요. 어머니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 보면서 자라면 아이 장래가 걱정되잖아요.
유진아, 솔직히 어머니 나이면 요양원 가실 때도 됐잖아요. 왜 자꾸 아들한테 매달리세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혼자 사실 줄 아나세요? 어머니 또래는 다 독립해서 사는데 왜 어머니만 이렇게 집착하세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 오빠가 상가도 가지고 있으니까 보증금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체 얼만큼 말을 해야 말을 알아들으세요? 초등학생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려야 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못 배우신 분은 이해력도 딸리시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독립하시라고. 유진아, 그렇게까지.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글자도 제대로 못 읽으시잖아요. 설명해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잘 들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기 못 들어와요.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 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바빠서요. 학교 가봐야 해요. 유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안 돼요. 어머니 짐은 민준 오빠가 챙겨서 밖에 내놨어요. 가져가세요. 내 짐을. 아들이. 아, 그리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로요.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제발 저희들 앞길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현관문 옆을 보니 정말로 제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작은 가방. 69년 인생이 그 작은 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산 거라고, 민준이 집이라고. 며느리는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평생 일해서 산 사람이 누군지, 상가를 장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두 제 손으로 한 일인데 아들의 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못 배운 사람, 이해력이 딸린다.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한 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영희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영희야, 나. 울지 마. 어디야? 지금 당장 와. 친구 영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시장 가게로 와.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게로 들어서자 영희가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 몰골을 본 영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가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이 왜 이래? 뺨이 왜 이렇게 부었어? 영희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못 참겠어. 며느리가 날 때렸어. 학교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교수년이 널 때렸다고. 정수가 이제 그만이야. 그만 참아. 영희가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그 집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등기부등본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이잖아. 근데 왜 내가 쫓겨나? 왜 내가 맞아? 정신 차려. 영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 집이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산 내 집. 영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봐, 이거 부동산 시세표야. 내 아파트 앞에 백화점 들어온다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30억이 넘어. 내가 산 값의 3배야. 손이 떨렸습니다. 30억? 그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내 인생 찾아. 더 이상 당하지 마. 그 집 팔고 내 인생 살아.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먼저야. 영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네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동네 아파트시네요. 요즘 난리 났어요. 네, 알고 있어요. 백화점 착공 시작했잖아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요.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입지는 요즘 없습니다. 바로 계약금 넣는 분들이에요. 정말이요. 네, 집도 안 보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팔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언제쯤 가능하세요? 한 달 뒤로 해주세요. 제가 당장 살 데가 없어서.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조건에도 다 들어옵니다. 백화점 효과가 대단해서요. 그럼 오늘 당장 매수자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자는 집 사진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 바로 넣겠습니다. 백화점 들어오면 감 더 오르겠죠. 네,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정숙. 선명한 도장 자국이 찍혔습니다. 거래는 하루 만에 성사됐습니다. 매매 가격은 32억. 백화점 뉴스에 들뜬 사람들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큰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팔았어. 평생을 모아서 산 집을. 한 달 뒤면 그 집은 남의 것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고 계약금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모든 게 바뀐다는 것을, 집주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을 받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 하윤이 방학이라서. 유진이가 엄마랑 연락하는 거 알게 돼서 또 싸웠어. 이번에는 제발 연락하지 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행. 그들이 여행 가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이 결정이 맞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흘간의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어락 업체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도어락이요. 네, 현재 거주자가 비밀번호 바꿔서 제가 못 들어가요. 아, 그럼 도어락 교체해야겠네요. 어머니 명의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도어락 업체 기사가 왔습니다. 여기요.
네, 명의자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숙. 네, 확인됐습니다. 바로 교체해 드릴게요. 기사가 공구를 꺼내 기존 도어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낡은 도어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 도어락이 설치됐습니다. 새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손이 떨리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확인됐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기사가 떠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고른 커튼이 걸려 있었고 제가 닦던 창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할 일을 해야지.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짐 좀 싸야 하는데요. 네, 언제 원하세요? 내일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전부 다 싸는 거예요. 네, 모든 짐 싸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이 열리고 서랍이 비워지고 책장의 책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옷들도 하윤이의 장난감들도 하나하나 박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컨테이너 창고로 보내주세요. 보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쌌습니다. 저녁 무렵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집을 바라보니 허탈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집을 나와 영인애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진명애 때문에 연락했어. 유진이가 알기 전에 빨리 내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우리 내일 들어가요. 전화 좀 해줘.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차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차에서 하윤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와, 집이다. 나 숙제해야 돼. 며느리와 민준이도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안 열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 바뀐 것 같은데.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해. 누가 바꿨어? 관리소 불러.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며느리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줄게. 앞으로 걸어가 새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링.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민준이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뭐야 이게. 며느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제가 샀던 낡은 가구만 남아있고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짐은 다 어디 갔어요?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했어.
찾아가면 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장난하세요.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습니다.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요. 이 집 어머니 거 아니잖아요. 민준 오빠가 샀잖아요. 오빠 뭐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내 거야. 무슨 헛소리예요. 민준 오빠가 샀다고 했어요. 민준 오빠 집이라고요. 거짓말이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이 집 민준이가 산 게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정숙. 이 집 주인은 나야. 평생 일해서 내가 산 집이야.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샀다고 했잖아. 능력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미안. 아, 거짓말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상가도. 그것도 내 거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두 평생 일해서 산 거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공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무시했던 그 여자, 촌스럽다고 했던 그 여자, 못 배웠다고 비웃었던 그 여자,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집주인이었어.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늙은이 냄새 난다고 했지. 초등학생처럼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 이해력 딸린다고 비웃었지. 어머니, 저는 나가서 오라고 했어. 보기 싫다고 했어. 문 밖에 짐 던지고 비밀번호 바꿔서 못 들어오게 했지. 며느리가 떨리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학교 앞에서 날 때렸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유가 뭐든 넌 날 때렸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이제 와서 사과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문 밖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어. 어머니, 제발.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하윤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나도 하윤이 할머니야. 손주 무대 보고 싶어서 학교 갔다가 뺨 맞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집 팔렸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팔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가 팔 수 있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하윤이는요? 학교는요? 나도 갈 곳 없었어. 너희가 날 쫓아냈을 때. 며느리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늦었어. 돌아섰습니다. 곧 새 주인 들어올 테니 집 구해서 살아. 어머니. 며느리의 비명이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줘. 민준아, 넌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니? 우리끼리 살겠다고 했잖아. 엄마 혼자 편히 살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이제 너희끼리 살아. 엄마 없이 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원의 가족은 새 집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끊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그날 학교에서 봤던 학부모예요. 네. 혹시 기억하세요? 장기자랑 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일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영상을 찍었나 봐요. 정 교수님이 어머니 때리시는 장면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맘카페에 퍼지고 있어요.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문대 정 교수 시어머니 폭행 현장.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못 배운 게 자랑이에요. 찰싹 뺨을 맞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교수라고.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명문대 교수 맞아요. 신상 아시는 분.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집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 났습니다. 명문대 교수 시어머니 폭행 논란. 영상이 다시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평소 인성 교육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해명 좀 해주세요. 해명. 영상이 오해예요.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순간 실수한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학교에서 난리예요.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유진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영상 올린 것도 아니고 뉴스에 제보한 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모르겠어. 그날 학교에 사람 많았잖아.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망했어요.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는 학교에서 파면됐습니다. 뉴스에 또 났습니다. 폭행 교수 결국 파면, 학생 학부모 반발 것에. 며느리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고 씁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집이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잔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상가도 팔았습니다.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갈 곳도 정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이시네요. 어떤 분들을 지원하고 싶으세요? 저처럼 어릴 때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분이 좋습니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재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김정숙 장학재단. 제 이름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못 배웠던 그 이름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보낸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 초대장이었습니다. 행사장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0살인데 이제야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못 배웠는데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평생 못 배운 게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잊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슬프게만 보였던 노을이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하윤이야. 하윤아. 할머니, 보고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하윤아. 넌 잘못 없어. 할머니, 나중에 커서 꼭 찾아갈게.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힘들지만 참고 계신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시간과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스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으니 꼭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